좋아요, 구독! 네, 이어서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글로벌 이슈 차근차근히 좀 살펴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10일 금요일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 2주 뒤죠. 이제 3월 21일부터 22일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이 고용 보고서에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금리 인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지 이게 좀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서 두 번 연속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CME 그 페드 워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은 당연히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는 이 시간 현재 한 76%까지 높아져 있고요. 5월과 6월에도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면서 주시장이 지금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날 발표되는 2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는 21만 명 증가입니다. 1월이 51만 7천 명이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은 계속되겠지만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음으로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죠.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한 론앤리 그러니까 경기 재가속이 되면서 기업 실적도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이제 문제는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5%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 금리와 주가 수익 비율 PER의 괴리가 지금 한창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높은 PER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3월 달 FOMC 뒤에 터미널 레이트가 6% 전후까지 올라간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가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2월 고용 보고서 다행히도 좀 둔화세가 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된다면 연준은 5월까지만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고 그 이후 연말엔 좀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품어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월 FOMC가 좀 2주 뒤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증시 만일 조정에 들어간다면 이 이머징 주식 시장의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제 투자 자금들이 그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때는 딱 두 가지 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이 아주 크게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또 한 가지는 이머징 시장의 그 거시 경제가 선진국보다 더 강력할 때입니다. 이 두 조건이 현재 신흥국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덜하고요. 또 선진국이 금리 인상이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라질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쪽은 국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대만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고요. 또 공급 체인의 재구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멕시코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좀 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3월 FOMC 이후에 선진국 증시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신흥국 증시는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선진국들은 이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이 좀 길어지면서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머징 시장에는 조금은 성장 전망성이 좀 있겠다. 특히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지난 주말 중국의 양회가 좀 개막하면서 그 한 축이죠. 전인대에서 올해 실질 경제 성장을 당초 시장 예상치인 좀 5%대가 아닌 5% 전후로 역대 최저치로 좀 낮춰 잡아 발표했습니다. 이 9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전인대 전에 블룸버그가 사전 조사한 전망치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성장률 목표는 5.3%까지 중간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낮은 5% 전후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성장률 목표 허들을 낮추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인과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이제 5% 전후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무리한 경기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2년 연속 성장 목표를 미달했으면 시진핑의 지도력이 크게 훼손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3기 5년의 경제 운영 방침은 외형 성장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강국이라든지 또 브랜드를 중시하는 고품질 발전으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작년 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보복 소비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작년 3%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2분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올해 그 5% 전후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뭐 지도력과 좀 입지를 좀 확고히 하기 위한 이유로도 조금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전후로 낮춘 데 이어서요. 이 리커창 총리는 안정이라는 단어만 33번이나 이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막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세계 경제 그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IMF는 5.2%,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6.5%까지 중국의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정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이클이 올해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임대가 끝나면 바로 5년간의 근무 평가에 따라서 뭐 사무관은 70만 명, 그리고 장관급은 370명, 부총리급도 25명 연쇄 이동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들도 CEO들이 대거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은 5년 뒤 또 고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자극 정책 외에도 묻지마식 외자 유치, 또 시진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사 고가 점수 배점이 높은 친환경이나 고령자 서비스 산업, 데이터 경제 쪽에 집중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는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반도체 광풍이 불었던 것과 같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회색 코뿔소, 블랙스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시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소장님의 풀이와 함께 이제 도전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리커창 총리와 중국의 입장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G2 국가 간 충돌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으로 이 중국은 올해 잡은 5% 전후의 성장 목표를 좀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풀이도 좀 나오는데요. 이 중국이 내수 소비를 위해서 새롭게 좀 육성하는 이 성장 엔진은 또 어떤 사업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그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은 고령자 소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지만 2050년도가 되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은 당장 의료비 부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의료 현장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환자들을 매일 진단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처방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를 고도화한다든지 빅데이터 해석이나 가상현실과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GPU라고 해서 영상 처리 반도체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분야의 최고 수혜는 아무래도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질환자들이 많은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또 호흡기와 관련된 치료약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데이터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를 이끌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차세대 정보 기술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나 또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키우는 여러 가지 신도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650개의 도시의 광섬유 통신 케이블망이 5G 통신 기반 위에 설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5G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5억 6천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10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DDR5 같이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여기에 그 맞춰서 대용량의 서비스가 가능한 반도체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원천 소스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외자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수주 성장 핵심인 고령자 소비에 좀 주목할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또 시스템 반도체 등의 사업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기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좀 내렸기도 한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안에서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40%는 공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도 냈지만 입주하지 못하는 계약자들만 무려 188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 불빛 신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금처럼 장기화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일용직 근로자 4,500만 명의 대량 취직 사태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가 25% 사라질 뿐만 아니라 철강, 건축자재, 석유화학, 일상용품, 내구재 산업도 공장이 모두 멈춰서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우량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자금 조달 규제도 사실상 폐지시켰지만 여전히 재무 구조가 취약한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부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내놓겠지만 신규 수요 자극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투자가 회복되려면은 아무래도 좀 내년이나 아니면 연말 이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의 주택 구입 연령 주력층이죠. 25세에서부터 35세 인구가 10년간 30% 감소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중국은 이미 고점을 쳤고 일정 회복에 좀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중국이 높은 성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우리나라로부터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유화학 같은 거를 수입하는 이런 특수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